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브 스튜디오 633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범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여러 사역자님들 모시고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굉장히 감사드리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영상 어떤 장비에 대해서 그리고 운용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이론적인 것들과 실질적인 것들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참석해 계신 분들께서 제가 요청 드릴 때 마음속에 이제 어떤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제가 앞으로 모실 테니까 앞으로 오셔서 좀 카메라 조작도 같이 해보시고 짐벌로 같이 촬영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부분은요. 일단은 장비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비라는 게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가격도 굉장히 저가부터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도 있고 한데 얼마 전에 어떤 한 교회 전도사님께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하고 싶은데 어떤 카메라를 구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먼저 역으로 여쭤봤습니다. 가용 가능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랬더니 한 80만 원 정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80만 원의 금액에 맞춰서 어떤 중고로 구입할 수 있는 카메라들 그리고 새 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메라들을 이제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교회 예배가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예배도 같이 하지만 비대면 예배로 많이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의 수요나 어떤 중계 시스템에 대한 체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공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안해 주셔야 할 부분은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저를 비롯한 필드의 수많은 감독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특정 브랜드들의 제품으로 예시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언급하는 이 브랜드 제품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고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는 걸로 아마 앞에 계신 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든 제품, 모든 브랜드를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좀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이크 1 카메라입니다. 한번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카메라에는 이제 미러리스라고 부르는 이제 제품이 있고요. 또 캠코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밖에 DSLR이라는 카메라도 있죠. 하나씩 조금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입하시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제품을 구입하고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미러리스 크롭바디 제품이고요. 소니사의 알파 6400이라는 제품과 알파 660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다시피 가격이 나와 있고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이게 굉장히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100만 원 금액 밑에 금액대에서 좀 저렴한 제품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이제 백종만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어떤 수상한 거리 워십 그리고 카우치 워십, 위러브 등의 이제 많은 영상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 사실 퀄리티라는 게 요즘 아이들, 요즘 세대 특히 젊은 층들 그리고 꼭 젊은 층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TV 매체, 유튜브 여러 가지 이제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콘텐츠를 접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의 퀄리티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저예산으로 조금 저렴한 카메라들로 이제 구입해서 촬영을 할 경우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저렴한 제품들로만 구성을 한다면 약간의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신제품들이 출시들이 되고 있고 퀄리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그런 관점에서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핸드폰 카메라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핸드폰 카메라도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러리스 카메라만큼은 솔직히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원하는 퀄리티의 화질이나 그런 결과물들을 조금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50만 원, 1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약간 이렇게 애매한 제품들을 구입하실 바에는 차라리 핸드폰을 활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러리스 다음 풀프레임 제품들이 있는데요. 풀프레임 바디는 A7 M3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A7 S3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가격은 각각 200만 원에서 500만 원. A7 S3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됐고 어떤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 어떤 성능적인 퀄리티로 봤을 때 가장 앞서 있는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500만 원이라는 가격은 저한테도 역시나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제품을 뭐 소개해 드릴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알고 계셨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그 예산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는 많은 분들께서 인식하시는 DSLR 카메라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DSLR 카메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DSLR 카메라는 간단한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카메라 안에 미러를 통해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을 투과시켜서 뷰파인더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시는 카메라는 미러리스고 가운데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죠. 저게 이제 이미지 센서라는 건데 DSLR 카메라는 저 이미지 센서가 아니라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로 빛이 들어오고 빛이 투과돼서 우리 눈에 뷰파인더로 보여지고 또 촬영 결과물로 보여지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DSLR 카메라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미러리스는 미러, 즉 카메라에 거울이 없고 거울 대신 저렇게 이미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에 들어오는 빛을 기록해서 뷰파인더로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니의 이제 시모스 이미지 센서 기술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그냥 다른 센서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더 밝고 선명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까 위러브 영상에서 보셨듯이 뭐 현장에 이런 조명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어떤 회중 쪽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둡고 조명이 없는 상황인데도 화질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뭐 위러브 팀도 지금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니 계열의 제품들을 사용했고 그 지금 보시는 저 이미지 센서의 그런 어떤 빛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굉장히 좀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곳에서도 굉장히 선명한 화질로 이제 촬영을 해서 결과물을 나타냈고요. 노이즈를 4분의 1까지 줄여주는 기술을 바탕으로 어두운 곳, 야간 등 촬영 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지난 3년간 카메라 모바일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약 50% 이상의 점유율로 이제 소니의 기술이 제일 앞서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미지 센서는 이제 사이즈를 기준으로 조금 그레이드가 나뉘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먼저 크롭 바디를 예를 들어서 이제 카메라를 말씀드렸고 그다음 풀프레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뭐 크롭이 뭐냐, 뭐 풀프레임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크롭 이제 풀프레임이라는 거는 그 이미지 센서의 사이즈가 이제 3.5인치 정 사이즈로 돼 있고 사이즈 이미지 센서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풀프레임 바디로 촬영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얻으실 수 있고요. 크롭 바디라는 거는 풀프레임 기준 센서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1인치 센서 뭐 이렇게 더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찍거나 했을 때 조금 이렇게 화질이나 어떤 노이즈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풀프레임의 바디가 가격이 조금 이렇게 높게 형성돼 있고 뭐 조금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 센서는 좀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 캠코더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캠코더에도 이제 이미지 센서가 마찬가지로 부착이 돼 있고 사이즈는 거의 1인치 센서나 조금 작은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더는 뭐 조금 활용 어떤 방식에서는 굉장히 편리할 수 있지만 그런 화질이나 이런 어떤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를 얻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의 개발을 접고 모바일 이미지 센서 개발 몰두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갤럭시 시리즈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퀄리티를 굉장히 압도적으로 끌어올렸어요. 네, 근데 카메라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소니의 크모스 이미지 센서 기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러리스 시장에서 소니 카메라의 퀄리티, 그 이미지 센서의 퀄리티가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타 브랜드 뭐 예를 들어서 니콘이라든지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브랜드들도 자체 이제 이미지 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으나 많은 브랜드가 소니에서 이미지 센서를 납품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니콘의 미러리스 카메라가 좋다, 뭐 파나소닉의 미러리스 카메라가 좋다, 뭐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가 좋다라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만큼은 소니의 제품이 그래도 앞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면 조사형의 풀프레임 센서는 빛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어두운 곳에서 그 아까 제가 어떤 어두운 부분에서 밝기를 굉장히 밝고 선명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음악에도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용어가 있고 어떤 그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풍부해서 고감도, 고하소, 저노이즈를 구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아마 밤이나 조금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실 때 그 화질이 조금 많이 안 좋은 것들을 아마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캠코더에는 이제 1인치 정도 사이즈의 센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에는 그것보다 더 작은 이미지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삼성이 이제 그 모바일 시장의 어떤 이미지 센서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사이즈 자체가 작다 보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작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는 풀프레임 카메라로 찍을 때보다 화질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뭐 어떤 이런 조명이 조금 잘 갖춰진 곳이나 혹은 야외, 가장 좋은 조명은 태양광이거든요. 제가 그 조명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태양광 밑에서 찍을 때는 사실 노이즈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프레임으로 찍을 때랑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랑 결과물의 차이가 좀 없을 때도 있어요. 뭐 좋은 이제 핸드폰 카메라에 이제 범주를 하겠지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미러리스 카메라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렌즈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아까 보신 거는 이제 렌즈가 부착돼 있지 않은 상태 그 바디의 사진만 보신 거고요. 이제 제가 앞에 이 미러리스 카메라들을 배치해놨는데 앞에 보시면 렌즈들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렌즈의 퀄리티에 따라서 그런 카메라의 성능을 더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요. 성능이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어떤 그 퀄리티 좀 뭐랄까요, 선예도라든지 어떤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제가 일단 실습 때 직접 나오셔서 촬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이 이제 기타 치시는 것을 촬영을 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화면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렌즈의 지원 범위에 따라서 어떤 조리개 설정, 뭐 셔터 스피드, ISO 이런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좀 이런 말들도 뭐 셔터 스피드가 뭐야, 뭐 ISO가 뭐야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의 단점은 어떤 뛰어난 해상력이나 선예도, 좋은 퀄리티의 렌즈일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아까 제가 바디가 뭐 크롭 바디가 뭐 10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뭐 풀프레임이 뭐 200만, 500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풀프레임 기준에 조금 좋은 렌즈에 속할수록 한 금액대가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미러리스 카메라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양한 렌즈를 구비할수록 예를 들어서 거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앞에 계신 분을 촬영했을 때 그 렌즈가 만약에 50mm짜리 렌즈다 하면은 굉장히 확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확대가 되는 렌즈를 구비하려고 하면은 또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캠코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캠코더는 한 3가지 정도의 제품으로 제가 추려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소니사의 FDR AX700 그리고 FDR AXP55
그리고 AX30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좀 가격대별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해상도는 세 가지 제품 다 모두 4K를 촬영 지원하고요. 마찬가지로 시모스 센서, 그리고 AX700 같은 경우에는 12배의 광학 줌, 그리고 AXP55는 20배 광학 줌, AX30은 15배 광학 줌입니다. 그리고 제품 보시는 것처럼 제품에 따라서 조금 그 화소는 차이가 있고요. 조금 비싼 제품일수록 카메라의 화소가 올라간다는 점이 있겠죠. 네, 그리고 렌즈의 브랜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이즈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 카메라들은, 이런 캠코더들은 거의 자이즈 렌즈가 부착되어 있어서 어떤 렌즈의 퀄리티가 뭐 떨어진다 라고 할 수는 없고, 렌즈의 퀄리티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미러리스 카메라의 차이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모스 센서가 들어가지만 그 센서의 사이즈가 너무 작다, 풀프레임에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화질이 약간 떨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코더의 장점은 렌즈 일체형으로 미러리스 카메라에 비해서 경제적인 활용이 좀 되겠죠. 뭐 150만 원이라는 금액에 렌즈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 그 렌즈는 거의 저 뒤쪽에 있는 부분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 이제 좀 단점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렌즈 분리형 카메라, 그러니까 미러리스 카메라에 비해서 아쉬운 화질과 선예도 등 그런 고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괴리감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가용 예산, 가능한 예산은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이제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거나, 뭐 제가 속한 교회에서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예산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서 조금 선택 범위가 넓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까 보신 영상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싼 카메라, 비싼 렌즈들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고,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시도해 보자,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당연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장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론 촬영 기술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촬영의 노하우나 뭐 어떤 기획이나 뭐 구도를 잡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먼저 기반이 돼야 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정도의 퀄리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회에서 그래도 가용이 가능하다면, 혹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앞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고, 교회 아이들이 사실 요즘에는 뭐 저는 이제 학교에도 강의를 해보고 좀 여러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카메라를 잡고 짐벌을 잡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그리고 그것들로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뭐 어떤 그런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게, 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 교회에서 뭐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어떤 장비들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아이들이 그런 장비들을 좀 함부로 다룰 수 있고 고장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고장 났을 때 일시적인 리스크, 뭐 금액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투자가 된다면은 앞으로의 한국교회의 미래의 그런 컨텐츠들은 굉장히 발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이제 기회가 되거나 하신다면은 그런 엄청 비싼 제품들이 아니더라도 좀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교회 청년들, 그리고 사실 그게 꼭 아이들이나 청년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충분히 짐벌을 했고 촬영을 하실 수 있고, 어떤 그런 예배 컨텐츠들, 말씀 컨텐츠들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저를 소개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원래 드럼을 쳤어요. 저는 그 강서구에 있는 대은성결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제 모교회이고요. 지금은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웨이브 스튜디오 633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뭐 영상 촬영, 뭐 영상 제작, 뭐 중계,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방송국이나 어떤 유관 기관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드럼을 한 10년 정도, 한 12년 정도 치다가, 그리고
이제 전주로 내려가면서 제 아내는 피아노를 치고 있어서 드럼 학원을 오픈을 하고 이제 한 5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드럼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교회랑은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저 역시 영상 콘텐츠가 필요했고 의뢰를 하자니 뭐 이런 영상 만들고 싶은데 좀 제작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 업체에 문의를 하니까 한 300만 원 정도 금액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큰 금액인데 그래서 직접 하기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영상 학원을 다녀야 되거나 뭐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거나 대학교에서 영상을 전공해야 되거나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강력하고 아까 이제 백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제한돼 있다고 좀 이렇게 갇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내가 궁금한 부분, 뭐 촬영하는 부분, 뭐 구도에 대한 부분 검색하시면은 솔직히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사실 이제 국내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 초창기다 보니까 해외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외국인 분들의 컨텐츠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한 영상 보면 막 2시간짜리인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는 뭐 한 1시간 넘게 봐야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엄청 느리게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국내에 많은 분들이 영상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학원이나 대학교 이상의 퀄리티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상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의 영상 제작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것들을 보면서 갑자기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다가 또 좋은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프리랜서로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예 이제 영상 전문 제작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역시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분들 역시 누구나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그냥 머리로 제가 오늘 이론적인 거 설명드리고 앞에서 잠깐 체험하는 거 말씀드리는 것들을 잠깐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수 있지만 그것들을 지속해서 시도해보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셨을 때 혹은 공개를 했을 때 그게 시너지가 나면서 지속이 되면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오늘 강의 듣고 돌아가셔서 끝 혹은 조금 더 이제 좋은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든다면 돌아가셔서 예산을 투입하셔서 영상 장비를 샀는데 짐벌이랑 카메라를 샀는데 거기서 끝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 이상의 게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지금 제가 해왔던 것들을 좀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주서가 없기도 한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 그리고 캠코더에 대해서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구입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이제 앞에서 또 백 목사님께서도 조명을 세팅하셔서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 너무 조명이 다 켜져 있고 너무 밝아가지고 얘네들이 효과를 이제 직접적으로 좀 보실 수가 없는데 이따가 제가 좀 요청을 드리면은 조명 한번 꺼주시고 좀 이쪽만 은은하게 비춰주신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촬영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지금 여기 보시는 조명들은 다 간접 조명이에요. 간접 조명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어떤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쏘는 조명이 아니라 그냥 그 공간을 데코레이션 해주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간접 조명들은 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조명은 직접 조명입니다. 이렇게 저를 비춰줘서 이 공간 전체를 비춰줘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좋게 해주는. 만약에 지금 이 조명이 꺼져 있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 얼굴이나 뭐 이게 굉장히 좀 칙칙하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영상에서는 그게 훨씬 심해요. 똑같은 카메라, 똑같은 설정을 좋은 카메라로 이제 해놓고 촬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명이 없으면은 좀 화질이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저렴하게라도 조명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실내 촬영에서 인물의 적절한 부각 및 입체적 그림 촬영 시 인공 조명은 필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사진에서 쓰이는 순간광, 그러니까 이렇게 번쩍하는 거 있죠. 뭐 사진관 가면은 그걸 이제 순간광이라고 하고요. 영상에서 쓰이는 조명은 지속광. 지금 이 조명들이 지속적으로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광이라고 부르는데 적절한 빛의 양에 따라서 더욱 선명한 화질의 영상 촬영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고독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고독스의 SL 시리즈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와트 수별로 이제 조금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어요. 와트 수별로 어떤 밝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SL 60와트는 15만 원 정도 하고요. SL 100와트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SL 150와트 34만 원 정도, SL 200와트 한 47만 원 정도 한 조명당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 아마 보시겠지만 그 밑에 이제 스탠드는 또 별도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사이트들마다 뭐 한 3만 원, 뭐 5만 원, 뭐 그 스탠드의 어떤 튼튼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또 편차가 있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또 준비한 거는 아퓨처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조금 프로페셔널 브랜드여가지고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쉽게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저렴한 조명들은 태양광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 60%, 70% 정도의 이제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좀 이런 이 아퓨처 제품이나 조금 더 이제 비싼 제품들은 태양광 대비 한 90% 정도, 그리고 그 이상인 제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조명의 그런 은은함, 자연스러움, 뭐 저거를 조명을 앞에 설치를 했다고 해서 100%로 켜놓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이제 지금 이 조명이 100%로 켜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밝기에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건데 이 조명들을 켜놓고 영상 촬영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조명과 영상 그리고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은 같이 가야 최적의 결과물을 얻는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퓨처 120D 그리고 300D라는 제품이 있고요. 조금 이제 지금 밑에 120D라고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밑에 제품이 300D입니다. 95만 원, 15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음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무선 마이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보통 핀 마이크를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좀 그런 마이크들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고 또 녹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로 해야 되는지, 인터페이스나 믹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결과물에서 눈에 보여지는 건 시각적인 영상 효과이지만 시각 효과 못지않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청각적인 효과, 소리입니다. 만약에 영상을 찍었어요. 저희가 이제 예시로 영상을 촬영할 때도 사실 지금 오디오 녹음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화면만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화면이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아니면 소리가 뭐 이제 기타 치고 혹은 뭐 이렇게 찬양팀이 연주하는 걸 찍었는데 소리가 또 반대로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면은 영상을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유튜브를 하시는 많은 분들도 어떤 유튜브 상의 퀄리티를 기준을 나눌 때 소리에 대한 유무, 그냥 앞에 카메라만 세워놓고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달력이 떨어지고요. 마이크를 정확하게 입 앞에 혹은 한 뭐 가슴 이쪽에 설치를 하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달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설교나 어떤 이런 말씀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가 좀 필수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렴한 제품부터 조금 가격이 나가는 제품들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 마이크를 볼게요. 네, 유선 마이크 핀 마이크인데 이거는 그 핸드폰에 이제 꽂아가지고 녹음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을 들고 이제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저거를 이제 이쪽 가슴 쪽에 부착을 하고 핸드폰은 뭐 주머니에 집어넣든 밑에 넣든 이제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 마이크를 연결한 상태에서 녹음 기능을 켜시면은 굉장히 선명한 이 마이크 음성을 통해서 녹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슈어 MVL 핀 마이크는 MVL 핀 마이크라는 제품이 있고 또 로데 스마트 라브 플러스, 제나이저 미 2, 제나이저 미 4 이렇게 좀 단계별로 이제 이런 핀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격 차이가 뭐 크지는 않아요.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슈어 MVL 핀 마이크가 74,000원이고 제나이저 미 4가 144,000원, 거의 약간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퀄리티는 엄청 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어느 정도 밑에 금액대들의 퀄리티는 사실 비슷하긴 한데 아무래도 제나이저 V4 제품이 녹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겠죠. 녹음 기능이라고 하면은 이 마이크에 들어가는 수음 그리고 전달력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무선 핀 마이크 그리고 무선 송수신기입니다. 유선은 이제 아무래도 핸드폰에 연결해서 이렇게 어쨌든 선이 있으니까 조금 뭐 이동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나는 핸드폰을 앞에 놓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싶은데 근데 선을 연결을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무선 핀 마이크, 무선 송수신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로데 와이어리스 고라는 제품이 있고요. 제나이저 XSWD 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패키지 구성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세트 구성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지는데 기본 구성, 인터뷰 셋, 그리고 뭐 ENG 카메라 셋,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요. 검색을 만약에 이 제품 구입하실 경우에 검색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어떤 구성이 어떤 건지 조금 파악을 하시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구성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구성은 한 36만 원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소니의 UWP D21 이라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이 송수신기는 조금 거리가 더 멀어지더라도 끊기지 않고 뭐 잡음이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좀 선명한 전달력이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가격은 약 69만 원 정도, 그리고 그보다 상위 기종 D26 제품은 약 9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선 송수신기 똑같은 뭐 원리이기는 하지만 어떤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뭐 이제 음색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카메라용 마이크입니다. 카메라용 마이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선이나 무선 핀 마이크와는 조금 다르게 카메라 위에 부착을 하고 촬영을 해요. 그리고 뭐 저런 마이크들도 사실 제가 직접 사용을 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로데 NTG3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굉장히 선명한 수음을 이제 퀄리티를 내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나 그리고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 플러스 이 제품들도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전달력이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냥 카메라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수음력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뛰어나긴 하겠죠. 그래서 가격은 이제 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이나믹 마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많은 음향쌤이나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제품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제 모교회에서 그런 찬양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찬양팀을 할 때 저도 이제 어떤 그 야마에서 주최하는 음향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그 사은품으로 이 마이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선 마이크도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고 유선으로 쓰는 마이크도 다이나믹 마이크죠. 그 제품을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이제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저희 교회 장비들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감사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저런 이제 슈어 마이크나 그때는 이제 음악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마이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저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니까 퀄리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 3만 원짜리 마이크로 말씀하실 때랑 SM58로 말씀하실 때랑
똑같이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믹서, 똑같은 스피커를 놓고 하는데 마이크 하나 바뀌었다고 소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전달력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도 뭐 사실 이런 슈어나 그리고 제가 뒤에 언급할 제나이저 제품 말고도 뭐 더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제품들을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가장 가격 대비 가장 좋은 퀄리티를 내고 있다. 뭐 이 마이크들뿐만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어 SM58 그리고 베타58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나이저 E835 그리고 그보다 조금 상위 기종인 E935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만 원에서 한 17만 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의 마지막 컨덴서 마이크인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컨덴서 마이크는 그 아까 제가 이제 카메라용 마이크, 뭐 로데 비디오 플러스 이런 거 말씀드렸을 때 거리가 이제 멀어지면은 전달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컨덴서 마이크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수음력이 좋기 때문에 전달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또 컨덴서 마이크도 그레이드에 따라서 조금 저렴한 제품은 너무 멀리 놓으면은 수음력이 떨어지지만 조금 고사양의 제품들은 멀리 놔도 수음력이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뭐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런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하시는데 내 화면에 마이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화면 자체가 깔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제가 그런 조금 고사양의 이제 저런 컨덴서 마이크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카메라 화면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크를 밖에다가 놓고 말을 해도 마치 마이크가 없는데 수음력이 굉장히 좋은, 전달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테크니카 AT2020이라는 제품, 블루버드 SL이라는 제품도 있고요. 또 이어서 AKG C214 한 40만 원 정도 하는 제품, AKG C414. 사실 그 어떤 음악 스튜디오, 뭐 녹음실 이런 데 그 녹음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봤을 때 AKG C414 정도 제품은 굉장히 좀 좋은 제품이라고 말을 하고 또 많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 제품을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수음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더 비싼 제품들도 당연히 많지만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또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인터페이스 그리고 믹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뭐 핀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용 마이크는 결국에는 카메라에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무선 핀 마이크는 이제 송신기를 이쪽 마이크 연결하고 수신기를 카메라 쪽 연결하면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카메라로 들어가서 소리와 영상이 같이 입력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이제 유선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나 컨덴서 마이크는 뭐 카메라에 직접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카메라도 굉장히 비싼 제품의 경우에는 마이크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커넥터 단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캐논 잭, 좀 더 전문적인 말로는 XLR 단자라고 이제 커넥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XLR 커넥터를 카메라에 직접 입력하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 카메라에는 이제 3.5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어폰 단자 있잖아요. 그걸 이제 3.5 커넥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거쳐서 이제 입력을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소리를 먼저 컴퓨터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녹음된 소리를 이제 나중에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의 소스와 이 오디오 소스를 합쳐서 편집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과거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 믹서라는 카테고리가 이제 서로 좀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믹서가 굉장히 발달을 하고, 또 디지털 믹서에는 대부분의 제품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활용하는 뭐 베링거의 X32, 뭐 마이다스의 뭐 M32 뭐 뿐만 아니라 많은 디지털 믹서들의 좀 그런 USB 연결을 통해서
그 믹서에 입력되는 소리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그 특정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바로 녹음을 할 수 있다라는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페이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터페이스의 특징은 또 굉장히 채널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최대 한 8채널 정도까지 있고 뭐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믹서의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2i2라는 제품이 있는데 뒤에 뭐 2i2 이 숫자가 있잖아요. 저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개의 입력과 두 개의 출력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크를 두 개를 꽂든 하나는 마이크를 꽂고 하나는 뭐 악기를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할 수도 있고 또 출력 같은 경우도 이제 스피커로 연결해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뭐 4i4 이 제품은 4개의 입력과 4개의 출력이 있다. 근데 앞에 이제 사진 보시면은 뭐 두 제품이 비슷하게 생겼고 두 제품 모두 동일하게 앞쪽에는 이제 2개만 연결할 수 있어요.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4i4 제품은 이제 뒷면에 보시면은 그 후면에 이제 또 2개의 별도의 입력 이제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까지 활용했을 때 총 4개의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브랜드는 SSL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SSL이라는 브랜드는 그 콘솔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좋은 브랜드입니다. 그 SSL 브랜드의 콘솔들은 굉장히 고가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인터페이스를 출시를 했어요. 홈 레코딩용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대로 이제 SSL의 좋은 퀄리티를 또 이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SSL2 인터페이스와 SSL2 플러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두 제품의 차이점은 그 미디 신호를 입력하는 단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뭐 요즘의 피아노들은 사실 USB만 연결해서 그냥 별도의 인터페이스 없이 피아노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바로 녹음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과거에는 조금 그런 USB로 연결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디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SSL2 플러스 제품을 사용하셔야 미디 입력, 입출력을 사용하실 수 있고, 뭐 나는 그렇게 사용 안 한다 하면은 SSL2만 이제 이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터페이스 겸용 믹서입니다. 베링거 XR18, 마이다스 MR18, 사운드크래프트 UI24R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믹서랑 조금 다르게 생겼죠. 뭐 이렇게 볼륨 조절하는 페이더도 없고 뭐 이런 이퀄라이저나 이런 조절하는 노브도 없는데, 이 제품들은 이제 태블릿에 연결하거나 혹은 또 이제 와이파이가 자체로 탑재가 돼 있어서 컴퓨터로 이제 연결을 해서 조금 이렇게 이런 페이더라든지 뭐 이퀄라이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펙터들을 컨트롤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베링거 XR18은 한 70만 원, 마이다스 MR18은 165만 원 정도인데 두 제품이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상표가 베링거냐 마이다스냐 이렇게 좀 나뉘거든요.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은, 원래는 마이다스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좀 음향계에서 좋은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베링거라는 브랜드는 약간 버린 거라고 죄송합니다. 네, 표현할 만큼 안 좋은 좀 그레이드의 제품이었는데, 베링거가 이제 마이다스를 인수를 하면서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베링거 이제 디지털 믹서를 먼저 출시를 하고 거기에 이제 마이다스 기술을 조금 더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서 이제 마이다스 MR18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165만 원 가격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해외에 직구를 하면은 한 80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데 이 제품으로 이제 녹음이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최근에 또 사운드크래프트에서 UI24R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 위의 제품들은 이제 끝에 숫자가 18이잖아요. 18개의 인풋이 있다. 그러니까 18개의 입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밑에 이제 사운드크래프트 제품은 24개의 입력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8개의 인풋도 사실 충분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찬양팀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할 때 18채널이 좀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보컬 뭐 5명에 뭐 드럼 마이킹도 하고 뭐 악기 뭐 피아노 뭐 기타 뭐 베이스 다 들어가고 하면은 좀 부족할 때가 있는데 한 24채널 정도면 또 좀 적당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아날로그 믹서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좀 우리 디지털로 간편하게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이런 제품들만 막 소개를 하니까 약간 여기서 물건 팔고 장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뭐 그런 쪽과 관계는 없고요. 또 제가 언급하는 브랜드들의 뭐 어떤 협찬을 받거나 이런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 첫 번째로 준비한 강의는 끝났고 두 번째는 이제 촬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상 사역의 절정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사실 뭐 장비들을 다 이제 빠삭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액션이 없으면은 조금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촬영에 필요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조리개, 뭐 셔터 스피드, ISO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구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촬영 시 그냥 카메라만 놓고 찍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도를 어떻게 놓고 찍어야 조금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린 후에 이제 앞에서 나오셔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메라의 3요소, 먼저 조리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F값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능은 카메라의 렌즈 안 조리개를 넓게 열어주거나 좁게 닫아주는 등 조리개를 조절해 줌으로써 빛의 양을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웃포커싱이라고 부르는 심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있고 만약에 저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으면은 저는 선명하게 나오고 이 뒷배경은 굉장히 좀 흐리게 나오는 그런 효과들을 줄 수 있고, 좀 이 뒷배경이 굉장히 단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조금 이런 이쪽 방향으로 약간 입체적으로 한번 본다고 했을 때는 저 앞에 서 있는 이 테이블 그리고 그 뒤에 나무 저 뒤에 카메라까지 각각의 심도가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이따가 또 좀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에 대해서 좀 이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F값은 분수로 표기가 됩니다. 뭐 2분의 F, 뭐 4분의 F,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뭐 F2.8, 뭐 F4, 뭐 F22 이런 식으로 이제 칭할 거고요. 조리개 숫자만 봤을 때 숫자가 커질수록 조리개가 점점 조여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분수가 작아질수록 조리개가 점점 조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리개를 조일수록 제 손 한번 보세요. 위에도 사진이 있지만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구멍이 크면은 여기 안으로 통과되는 빛의 양이 많겠죠. 근데 작아지면은 빛이 좀 조금만 들어오겠죠. 조금만 들어오면은 어두워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앞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리개가 도대체 뭐냐를 좀 단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빛의 양을 조절해 준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심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랄까요, 좀 조리개가 이제 넓을수록 그 초점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요. 다시 설명하면 만약에 카메라로 여기 물을 촬영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뚜껑이 있고 그리고 물병이 있잖아요. 카메라 초점을 만약에 한 2.8, 뭐 f1.4 정도에서 초점을 여기로 잡으면은 이 뚜껑의 초점에 맞는 부분만 굉장히 선명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흐려집니다. 근데 f 한 11에서 f16 정도로 촬영을 할 경우에는 이 초점 맞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물병과 뒤에 있는 컵과 여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도를 조절해 줌으로써 이제 조리개를 조절하면서 어떤 영상에 내가 원하는 영상의 느낌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구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클로즈업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초점 범위를 굉장히 좁게 가져가야 좀 원하시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뭐 드론 촬영, 항공 촬영 엄청 큰 공간을 보여줄 때는 조리개를 좀 굉장히 좀 조여줘야
뭐 입체적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다 같이 선명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리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시간을 설정해 줌으로써 셔터 스피드를 짧게 설정하면 그만큼 빛의 양이 조금 들어오게 되고, 셔터 스피드를 길게 설정하면 빛의 양이 많이 들어와서 밝아지는 구조입니다. 또 손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셔터를 네, 알겠습니다. 네, 셔터를 찰칵 찰칵 굉장히 짧게 닫혔다 열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랑 찰칵, 이거는 셔터를 굉장히 길게 가져갔을 때의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사진이 지금 맨 오른쪽에 2분의 1 정도로 보이는 것처럼 약간 심령사진처럼 굉장히 흔들려 있죠. 길게 가져갈수록 저렇게 좀 흔들리는 효과를 갖게 되고, 찰칵 빠르게 가져갈수록 한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일수록 움직이는 어떤 사진 촬영할 때, 영상 촬영할 때 선명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선명하게 가져간다고만 영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제 손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사람이 움직일 때 잔상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잔상은 모션 블러라고 말을 합니다. 모션 블러가 아예 없으면은 영상이 너무 딱딱딱 끊기는 느낌이 있고, 모션 블러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도로 있어줘야 이제 조금 눈으로 보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거에 큰 괴리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FPS (프레임 퍼 세컨드라는 이제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1초에 발생하는 프레임 개수를 의미합니다. 영상은 뭐 24프레임, 뭐 30프레임, 뭐 60프레임, 120프레임 이렇게 얘기를 설정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 프레임 레이트, 그러니까 24프레임의 경우, 뭐 30프레임의 경우 설정해야 되는 어떤 셔터 스피드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촬영하실 때 굉장히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4프레임 퍼 세컨드의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 50분의 1초입니다. 30프레임 퍼 세컨드의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 60분의 1초, 60프레임 퍼 세컨드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 120분의 1초, 120프레임 퍼 세컨드의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 240분의 1초.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는 그 프레임 퍼 세컨드 프레임 레이트 대비 약간 2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4프레임 퍼 세컨드, 24의 2배는 48인데 왜 50분의 1초로 하냐? 셔터 스피드에는 48분의 1초라는 그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까운 50분의 1초로 놓고 세팅을 하셔서 이제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조금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고 좀 이제 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제가 조리개 말씀드렸고 셔터 스피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까지 이 세 가지가 카메라의 작동 원리 기본적인 구성의 3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ISO란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가 빛에 반응하는 감도. 네, ISO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빛의 감도를 말하는데요. ISO를 올리면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셔터 스피드를 길게 설정하거나 뭐 조리개를 많이 이렇게 열지 않아도 밝아지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절대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조리개를 많이 열면 빛이 많이 들어와서 밝아지는 거고, 셔터 스피드를 길게 설정하면은 마찬가지로 셔터가 열렸을 때 빛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에 존재하는 빛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잖아요. ISO는 빛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센서의 감도를 인위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뭐 ISO 100부터 혹은 뭐 좋은 카메라는 ISO 50부터 있고 쭉쭉쭉 올라가면은 뭐 5만 1200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10만 단위로도 ISO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선명한 화질을 얻기 위해서는 ISO를 2500 이상 올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2500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카메라마다 어떤 브랜드마다 뭐 기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영상을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2500 이상 올리지 않고 더 밝아야 된다 하면은 조리개 값과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조정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부분도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요. 구도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지금 제가 한 분을 모셨어요. 지금 저희 전도사님이신가요?
네네, 한번 와주시겠어요? 네, 감독님 세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저기 전도사님께서 이쪽에 앉아서 기타를 연주를 하실 거예요. 아까 이제 백종범 목사님의 강의와 조금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약간 이 교회 신길교회 강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스튜디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먼저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짐벌을 가지고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혹시 여기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 이쪽 테이블 쪽만 조명을 좀 은은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너무 어둡고요. 조금만 밝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백종원 목사님 혹시 이거는 어떻게 킬까요? 아, 코드가 좀 빠져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요. 지금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어색하실 수도 있고 좀 괜찮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청소년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요즘 그런 어떤 음악 콘텐츠, 가요 콘텐츠, 영상 콘텐츠들에서는 좀 실제적으로 이런 조명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그 직접적인 조명, 아퓨처 제품이나 고독스의 제품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이제 조명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을 하면서 같이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께서는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조금 좋은 화질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세팅을 4K 그리고 24프레임 per 세컨드로 놓고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소니의 이제 알파 6400 크롭바디를 이제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할 거고요. 여기 감독님께서 들고 있는 알파 7 M3, 그러니까 A7 M3죠. 네, 이 제품 두 제품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아이스 낮추세요. 네, 연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조금만 뒤로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짧게 진행을 했어요. 네, 조명 다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화면으로 방금 전에 찍었던,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대충 찍은 거잖아요. 그래도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직접적으로 보시고 이제 얘기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니. 선을. 네, 먼저
제가 이제 들고 촬영한 카메라를 보여드릴게요. 네. 오디오가 지금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오디오는 좀 안 나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급하게 촬영을 했으니까 좀 줌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죠.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제 지금 이 영상 말고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보시는 영상들은 편집이 이제 다 된 영상인데, 편집이 됐다라는 의미는 지금처럼 이 원본 영상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색 보정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컷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컷 편집도 좀 자연스럽게 물을 흐르듯이 되는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시는 건데, 원본을 보시면은 이제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 잠깐 찍은 거 치고는 어떤 화질이라든지 뭐 선율이라든지 굉장히 괜찮죠. 지금 보신 게 이제 크롭 바디로 찍은 거를 보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풀프레임 센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초점이 이제 얼굴 쪽으로 좀 잡히면 좋겠는데, 풀프레임으로 이제 찍은 걸 보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아까 크롭바디랑 뭐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화면의 어떤 화질 이런 것들이 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초점이 지금 잡혔죠? 그래서 이런 화면들이 좀 영상 촬영도 잘 진행이 되고 컷 편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퀄리티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감독님이랑 저랑 활용했던 거는 짐벌을 들고 촬영을 했는데요. 짐벌에 대해서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손으로 그냥 들고 이제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짐벌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뭐랄까요, 조금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물 흐르듯이 카메라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흔들림 없는 것들, 흔들림이 좀 보정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기본적인 카메라에는 뭐 손떨림 방지라는 그 기능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축 손떨림 방지 뭐 이런 식으로 탑재가 돼 있는데, 카메라만의 그런 손떨방 기능만으로는 조금 흔들림을 좀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짐벌로 1차적으로 흔들림을 잡고,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스테빌라이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흔들림이 거의 없는 영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림이 꼭 없어야만 좋은 영상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 위러브 영상에서 보셨듯이 위러브 영상은 굉장히 뭐 중간중간에 흔들림 있는 샷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흔들림이 막 너무 많으면은 좀 영상이 굉장히 좀 산만해지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뭐 2대 정도, 뭐 3대 정도 활용한다고 했을 때 뭐 짐벌도 활용하고 그냥 이제 들고도 찍고 해서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과 흔들림 있는 것, 화면은 적절하게 전환을 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위러브 영상 같은 그런 좀 느낌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앞에 나오셔서 짐벌을 한번 컨트롤 해보시면서 좀 이렇게 해보실 분 계실까요? 한 분 모시고 싶습니다. 안 계실까요? 네. 이완희 전도사님이시죠?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네. 네, 전도사님께서 이 짐벌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잡아주시고 이거 세팅. 네. 지금 제가 이완희 전도사님께서 잡고 계신 카메라를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있죠? 한번 잡고 그냥 걸어가 보세요. 네, 쭉 가보세요. 네.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좀 약간의 흔들림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짐벌 사용의 팁을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쪽을 보고 계세요. 자, 짐벌을 사용할 때 좀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범하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리나 어떤 상체에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리를 조금 굽혀주고, 그리고 손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상체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지금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아까 이제 전도사님께서 하실 때보다 조금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제가 이제 짐벌까지도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고 싶은데 시간의 제약상 그냥 짐벌의 활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짐벌을 그냥 짐벌만 있으면 짐벌만 사면은 다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 짐벌을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를 조금 더 굽혀주시고 상체를 고정해주시고 카메라 옆으로 가는 걸 조금 더 천천히.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쭉 한번 가보세요. 네, 약간의 흔들림이 있긴 한데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더 부드러우신 걸 혹시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짐벌을 구비하셨을 때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설명을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분 정도 더 한번 해보실까요? 혹시 희망하시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좀 앞에 나오시는 게 민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좀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다시 잡아주시고 지금 저희 카메라잖아요. 화면을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셔터 스피드를 지금 조절을 할 건데 한 단계씩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죠? 네. 지금은 셔터 스피드를 제가 640분의 1초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셔터 이제 열림과 닫힘의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완전 어두워지죠. 그리고 F 값 지금은 F가 4.0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를 점점 내려서 13, F13 마찬가지로 어두워지죠. 자, 감독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제가 아까 물병을 예시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초점 F는 초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초점이 잡혀 있죠.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블러 처리가 돼 있죠. 아웃 포커싱이 굉장히 강한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F 값을 조정해서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거리가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큰 차이는 없는데 얘를 여기다 놓고 컵을 한번 잡아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놓으면은 뒤에 컵이 좀 뒤에 물병이 선명해지죠. 지금이 F13입니다. 다시 조리개를 좀 개방해주면은 굉장히 흐려지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컵을 예시로 설명을 드렸는데 컵이 아니라 사람을 촬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만 굉장히 강조하고 뒤에 배경들은 좀 이렇게 흐리게 감성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 조리개를 조정해 줌으로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잠시만요. 너무 민망한데. 그럼 한 가지 더. ISO. 자, 제가 이제 F 값은 원래대로 세팅을 해놓고 ISO를 올려볼게요. 지금 ISO를 올리니까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너무 밝아지니까 제가 조리개를 좀 더 조여볼게요. 네. 그리고 셔터 스피드도 조금 더 이렇게 한 상태에서 ISO를 극단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화면에 막 자글자글한 보이시죠? 이게 화면 노이즈고요. 똑같은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노이즈가 너무 심해지면은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비싼 카메라라도 하더라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3요소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카메라를 구비했다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주 찍지 말아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립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ISO, 뭐 F값, 셔터 스피드도 좀 직접 나오셔서 컨트롤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준비한 거는 이제 구도랑 그리고 삼각대의 중요성이라는 지금 제가 앞에 설치해 놓은 이 삼각대들. 사실 삼각대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그 이제 사진용 삼각대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비디오용 삼각대는 이런 비디오 헤드가 달려 있습니다. 얘는 이제 유압식으로 작동을 하고 이제 상하 그리고 좌우. 저희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아래, 위 갈 때 뭐 빨리 가더라도 혹은 천천히 가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죠. 그리고 또 좌우로도 한번 네, 더 풀어주시고 좀 지금 많이 좁혀져 있어요. 잠시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어떤 중계 화면에서 많이 보시는 장면일 거예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이죠. 이 삼각대의 내용을 제가 준비한 이유가 이 정도 퀄리티의 삼각대들은 한 가격대는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높이도 굉장히 제 키 이상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전주에 지금 살고 있는데 많은 교회, 특히 조금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유튜브 송출하는데 세팅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어떤 개척교회 특성상 이런 삼각대, 비싼 삼각대들을 구비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핸드폰용 삼각대나 좀 저렴한 삼각대들을 놓고 높이가 이제 안 올라오면은 뭐 테이블을 설치해가지고 테이블 위에 막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저도 이제 저희 교회 또한 거의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카메라의 렌즈가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거나 뭐 캠코더라고 가벼운 캠코더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하의 삼각대들은 그 안정적인 이 어떤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위아래 틸트업, 틸트다운의 효과나 뭐 좌우, 펜 조절하는 효과들에 대해서 이런 스무스함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만 해놓을 거다라고 하시면 사실 상관은 없죠. 근데 카메라를 사고 삼각대를 샀는데 고정만 하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든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앞서서 제가 뭐 마이크에도 투자하시고 뭐 카메라에도 투자하시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좀 부속품에 해당될 수 있는 삼각대들 역시 좀 투자를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렸을 때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죠. 뭐 결국에는 다 비싸고 다 좀 큰 돈들을 써야 되는 것들이니까 돈을 써야 뭐 영상 좋은 퀄리티를 얻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죠. 대신에 제가 초반에 제안드린 약간 너무 저렴한 뭐 삼각대, 너무 저렴한 카메라, 너무 저렴한 캠코더를 사용하실 바에는 핸드폰 한 대 좋은 거, 뭐 아이폰이 됐든 갤럭시가 됐든 그런 좋은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결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핸드폰을 사용을 하시다가 좀 뭐 시간을 두고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이제 하나씩 투자를 하시라.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 이런 것들을 사셔야 당장 좋은 퀄리티를 내고 저 위러브 뭐 여러 가지 팀들의 좋은 퀄리티 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이렇게 단계별로 투자를 하시고 어떤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하시면은 발전할 수 있다.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시간이 되나요? 아니면 끝내야 되나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당기신가요? 사실 마지막 준비한 부분은 온라인 송출이에요. 그 이제 요즘에는 예배를 이제 유튜브로 많이 송출을 하잖아요.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아침 8시 와서 저희가 사용하는 중계 장비를 세팅을 하고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도 드리고 좀 이렇게 직접 시연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세팅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제 원리에 대해서 아마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PPT 좀 보여주세요. 네, 온라인 송출의 점검. 네, 넘겨주시고요. 카메라 캠코더를 이용한 스트리밍 송출입니다. 이 부분은 핸드폰을 놓고 이제 직접적으로 송출하는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핸드폰은 그냥 이제 뭐 구독자 1000명이 넘지 않더라도 핸드폰에서 유튜브 스트리밍이 바로 가능하고
페이스북 라이브가 바로 가능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카메라 캠코더를 사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DMI 케이블이라는 선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돼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보시는 캡처보드라는 제품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캡처보드는 뭐 2채널짜리, 그러니까 카메라를 2개를 입력할 수 있는 캡처보드고요. 뭐 1개만 입력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아템 미니 프로라는 제품 4개 정도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제품도 있는데, 캡처보드로 입력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는지 보실까요? 그 다음 컴퓨터로 갑니다. 또 캡처보드마다 USB를 통해서 컴퓨터로 보내는 것도 있고, 뭐 HDMI 케이블을 통해서 컴퓨터로 보내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컴퓨터로 이제 갔어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송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냥 이 스위처 캡처보드에서 직접적으로 온라인 송출을 내보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방송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프로그램, OBS 스튜디오 많이들 쓰고 계시는, 혹은 그 조금 더 기능이 확장된 VMX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VMX는 유료 프로그램이고요. OBS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은 카메라에 화면이 입력이 됐죠. 그거를 이제 캡처보드로 먼저 연결을 하고 그 상태에서 컴퓨터로 가고, 그 다음 컴퓨터로 입력이 됐는데 그 컴퓨터만 킨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서 그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에 화면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OBS나 VMix에서 유튜브 계정 혹은 페이스북 계정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계정들을 이제 연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림 키라는 방식인데요. 유튜브 스트리밍을 들어가셔도 페이스북 스트리밍을 들어가셔도 스트림 키가 이제 돼 있습니다. 뭐 암호로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 눈 표시를 하면은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복사 버튼을 누르셔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시면은 그 유튜브 채널 해당 계정이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OBS든 뭐 VMix든 그 프로그램에서 방송 시작을 하시면은 바로 연동된 계정으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의 장점은요, OBS도 그렇고 VMix도 그런데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녹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방송 시작 버튼이 있고 그 밑에 녹화 시작 버튼이 있어서 녹화 시작을 하면은 그 컴퓨터에 이제 해당 뭐 지정된 경로, 뭐 동영상 폴더면 동영상 폴더, 아니면 내가 새로 만들어서 저장할 거면 새로운 폴더에 저장을 경로를 지정을 하시면은 손쉽게 그 날의 어떤 예배 송출을 그대로 녹화를 하실 수 있으세요. 유튜브로 송출한 것도 나중에 오프라인 저장이라는 기능을 유튜브 상에서 활용하실 수 있지만 좀 단점이 있습니다. 화질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로 좀 추천드리지 않고, 만약에 좀 이 소스 오늘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동영상으로 활용을 할 거다, 뭐 우리 찬양팀 오늘 촬영을 가지고 앞으로 활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꼭 녹화 기능을 같이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 송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혹은 이제 좀 직접적으로 해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옆에 분 눈치 보지 마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한번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사실 이런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좀 실질적인 실습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제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 밖에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서 이제 이런 영상 송출, 영상 촬영, 뭐 편집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은 뭐 백정모 목사님 수상한 거리 채널을 통해서든 아니면 저희 뭐 웨이브 스튜디오 633 SNS 검색하셔도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메시지 이렇게 언제든지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답변하면서 조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